시작해 봅시다. 음, 이달신의 예맥요 전가소부무 야식 우중 예맥 임중귀 아이고, 생신 대습 연불기 인문 아녀 재견의 전가 농사 짓는 집에 소부 젊은 아낙네가 밤에 먹을 것이 뭐 없어서 우중 비 오는 중에 예맥 보리를 베러 임중기 숲속 가운데에서 돌아왔네. 생신 새 생땔감은 대습 습기를 머금어서 연기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인문 문에 들어오니 딸아이가 저고리를 끌며 울고 있네. 음, 우리 홍성의 자랑인 이달신의 예매교라는 노래입니다. 자, 오늘은 오쿠다 히데요 작가의 남쪽으로 튀어를 볼 텐데요. 어, 통상 우리가 한 권의 책을 2주에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이 책은 총 2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 오늘은 남쪽으로 튀어 1권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대체로 설명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2권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무리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작가 소개를 하면 어, 59년생이니까 아직은 뭐 활발하게 활동하실 만한 60대 중반의 작가고요. 활동이 90년대부터 90년대 말부터 이렇게 활동을 했으니까 음, 뭐 아주 오랜 기간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지. 음,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이 남쪽으로 튀어라고 하는 오크다 히데요의 대표작이고 그런데 선생님이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이 공중근해라는 작품이 어,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선생님 사실 뭐 다른 작품들 걸이라든지 올림픽의 몸값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되게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 선생님도 약간 이렇게 좀 긴장을 풀고 좀 쉴 만한 소설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책 좀 읽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선생님이 읽은 책은 이 공중근해하고 남쪽으로 튀어 1, 2권 이 정도를 읽었어. 공중근해는 정말 추천할 만한 작품이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재미와 의미가 잘 담겨 있는 진짜 끝내주는 작가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고 남쪽으로 튀어 너희들이 어떻게 읽고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어, 사실 재미있거든. 그래서 이 책 좀 쉬면서 읽을 수 있을 만한 재미있는 소설이니까 이런 좀 가볍고 빨리빨리 읽히는 책들을 읽는 것도 정말 그 국어 실력을 늘리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 음, 그래서 잘 보기 바랍니다. 지금 어, 선생님도 오크다 히데요라고 하는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좀 이렇게 수업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야구 되게 좋아하고 되게 유쾌한 사람인데 어, 선생님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아직 가족이 미혼이어서 가족이 없대. 그런데
이 가족의 모습들을 되게 재미있게 그리는 남쪽으로 튀어 같은 작품을 쓸 수 있는 것도 야, 대단하다. 어, 한편으로는 되게 이상적인 그런 말들이 오갈 수 있는 엉뚱한 가족 이야기가 막상 어, 가족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약간 그 심술 같은 마음도 선생님 좀 들었거든 사실. 그런데 그건 선생님은 그야말로 심술이고 너무 재미있고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만한 작품이어서 이 책을 우리 같이 읽기로 한 거야. 지금 이 책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 뭐 오늘 뭐 내일 인터넷에 주문하면 하루 이틀이면 도착하고 솔직히 그냥 뭐 하루 이틀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야. 줄줄줄 금방 읽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친구들도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니까 꼭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음, 이, 이 소설을 이해하는데 이 아버지의 캐릭터가 되게 특이하잖아.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지금 도쿄에 사는 지금 다섯 식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로라고 하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의 사춘기 소년이 지금 서술자로 나오는 1인칭 주인공 시점 혹은 약간 관찰자 시점으로 봐도 돼.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가 주인공일 수도 있잖아. 물론 이제 뭐 학교 폭력의 문제라든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주체가 이 지로기 때문에 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는데 가장 인상적인 인물이 이 엉뚱한 아버지잖아.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관찰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음, 지로 밑에는 여동생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성인인 누나가 있는데, 아이고, 누나지? 이 누나는 지금 어머니의 딸이지.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해서 지로와 여동생을 낳은 거고, 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되는 거지, 이 누나는. 이런 약간 복잡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일본을 다 읽은 학생들은 이 어머니의 정체에 대해서 어, 조금 알게 됐을 텐데, 음,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통점이 바로 어, 그 젊은 시절에 이 혁명을 하려고 한 어, 혁명가 혹은 뭐 뭐라고 해야 될까? 뭐런 활동가, 반정부 활동을 하던 사람들인데 아버지는 지금 거의 백수처럼 지내기도 하면서 어, 이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은 소속된 회사가 없는 작가이고 이 소설 쓰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어머니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 그런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어머니가 전과자라는 것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게 나오는 이 어머니가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로가 이게 듣게 되면서 그리고 누나가 내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 중학생이 되면 어 지금 왜 이 친아버지가 아닌지 나는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다 이런 일종의 그 숨겨진 가족사
비밀도 2권에 넘어가면서 모두 다 이제 내용들이 회수되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대체로 1권까지 읽었을 때는 그냥 재미있는 도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집안의 일이네라고 할 텐데 이 소설이 너무 재미있는 것은 1권에서 2권으로 완전히 다른 소설처럼 이 공간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는 슈퍼 대도시인 도쿄와 이 무인도에 가까운 섬마을 이렇게 공간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 아버지 어머니의 캐릭터나 이 어린 이 가족들의 캐릭터도 완전히 바뀌는 반전이 들어있는 좀 이런 작품들이고 그렇지만 이게 대체적으로는 약간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 얘기들을 다루면서도 계속해서 좀 재미있는 유쾌하고 좀 엉뚱하기도 한 그런 캐릭터들이 드러나는 작품이어서 이런 작품은 사실은 서사, 다시 말하면 이야기보다 오히려 인물, 캐릭터가 되게 중심이 되는 그런 작품이고,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전체 내용으로 보자면 되게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 어머니 캐릭터라든지 지로의 캐릭터라든지 또 누나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너무나 개성적인 어떤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매력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인물을 잘 다루는 아주 유쾌하게 인물을 잘 만드는 좋은 작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학 공투 회의라고 하는 이게 전학 공투 회의라는 게 전국 학생이 전국의 학생이 함께 투쟁한다 이거잖아. 회의 젠가 코코 토카이인가 뭐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전공투라고 하는데 이게 68년도에서 69년도 사이에 일본 학생운동을 그냥 전공투 세대라고 하거든.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혹은 이 선생님이 다니던 90년대 를 끝으로 해서 이제 대학생들이 학생운동하고 파이프 들고 화염병 던지고 하던 시대가 이제 저물어서 2000년 이후에는 거의 그런 대규모 학생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운동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대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사회 문제보다는 개인의 어떤 전공이라든지 공부하고 취직하고 하는 문제들, 이런 개인적인 문제에 더 몰두하기 했는데, 선생님이 학교 다니던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선생님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 대학 입구에 전투경찰들이 신분증 검사를 한다든지, 학생증이 없는 사람은 대학에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실랭이 한다든지 아니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 학생운동의 거의 마지막 세대가 선생님 세대인데 그 전 세대라고 치면 87년도에 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87년도에 이한열 열사의 이 연세대학생 이한열 열사가 이렇게 최루탄 맞고 돌아가신 뭐 그런 비극적인 역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독재 정권에 저항하면서 군부 독재에 저항하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대학생들 주로 이제 우리 학생들 어머님, 아버님 세대 정도 되시는 아니면 그보다 약간 많으신 분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을 하던 대학생들이었는데 그런 세대였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선생님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게 68 운동이라고 하는 1968년도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금지를 금지한다? 굉장히 멋진 말인데. 어, 이 68년도의 어떤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국가의 그 어떤 종속된 존재이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자유라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삶에 대해서 모색하는 젊은이들이 이 정부의 자유를 요구하고 혹은 뭐 권력을 요구하는 그런 이 전 세계적 흐름들이 이 68년도 인근에 있었고 이 당시는 이제 더군다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실제로 소련이라든지 뭐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이렇게 이 실제로 강력한 그 이 동맹들을 통해서 냉전 시기에 경쟁들을 하고 있던 시기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국가가 이 거대 기업들의 하수인으로 자본주의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를 마치 정상인 생각처럼 이렇게 강요하는 잘못된 이데올로기 이념을 모든 학생들한테 이렇게 일종의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 갈등론이라고 하는데 이 마르크스의 이런 사상이라든지 그 현실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 안에서 선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소련이 붕괴되고 뭐 중국도 그 덩샤오핑 이후의 개혁 개방을 통해서 지금은 완전히 뭐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하기도 뭐한 자본주의화된 중국이고 뭐 현실적으로 지금 쿠바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어 뭐 사회주의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어떤 거대한 그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여파로 인해서 사실은 제대로 국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2000년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던 어떤 세대가 68년, 70년, 80년 이 세대 안에 새로운 어떤 인류의 가능성으로서 사회주의나 새로운 어떤 사회의 모습을 모색하던 청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역사가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됐지만 어, 어떻게 보면 약간 낭만적인 사람들?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가 혹시 가능하진 않을까? 전쟁을 멈추고, 음, 모두가 좀 더 욕심을 내려놓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도 없고, 과도하게 빈부격차가 벌어지거나 이런 것이 없는 어떤 사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상상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물론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 혁명이라든지 공산주의 하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인종 그 청소라든지 뭐 온갖 부작용들이 많았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나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자기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하는 것보다 대학에서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연봉이 높은 뭐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당시 사회운동 하던 대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그런 운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68세대라고 불리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전 세계적인 젊은이들의 흐름이었고 일종의 반항이지. 전 세계적 반항, 젊은이들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락 음악, 로큰롤이라든지 뭐 이런 정신들 어, 이게 이 시기에 태생한 것들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세대였다. 어,
지금 이 전공토 하이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공투라고 돼 있잖아. 이 헬멧으로 상징되는 한 세대가 있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은 당연히 대학에서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인데 대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이 전공투 하이바를 쓰고 학교에 가는 세대. 좀 이상한 세대인 거지. 우리의 선생님 선배들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 가서 강의 듣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대학은 가서 사회의 변혁이라든지 독재 정권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 이런 지하 운동들과 연계돼서 어떻게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지 고민하고 매일 싸우고 데모하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하던 그래서 뭐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강제로 군대에 입대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고문당하고 이러던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한 상징 같은 거지. 일본에는 전공투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학생운동들이 있었고 뭐 이런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우리가 읽는 이 소설에 남쪽으로 튀어의 이 아버지 어머니가 전설적인 투사들이었던 거지. 전공투의 장면들을 좀 보여주면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대학생들이거든 지금. 이 경찰들에 맞서서 강목과 이 하이바라고 하면은 안 되니? 안전모. 대학생들이 이러고 출근을 하고 손에는 화염병을 들고 이런 폭력적인 대치를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 시대가 끝나면서 이 전공투 시대에 이 싸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대중으로부터 일반 대중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극좌적인 그 극단적인 폭력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 그런 것이 이제 그 대중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그냥 회사원들이 된 거지.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양복 입고 정장 입고 가방 들고 일본의 각 회사나 지역으로 가서 회사원들이 되는 지금도 보면 대학에서 이렇게 돌 던지고 파이프 휘두르고 하는 그런 일들은 뭐 요즘은 우리나라도 찾아보기 어렵잖아.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렇게 데모가 있었고, 어,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그 불법적으로 정권을 잡고 불법적으로 정치를 하고 그러면서 음, 반민주주의적인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적이 있으니까 어떤 명분을 가진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 다소 폭력적인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저항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되고 이런 정치적 요구들을 이런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실제로 투표를 통해서 혹은 정당 활동을 통해서 이 합법적인 내 안에서 우리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들이 함께 퍼지면서 이분들이 일부분은 사회운동가가 돼서 사회단체를 만들기도 해서 하기도 하고 일부분은 정치로 들어가서 이런 요구들, 우리가 꿈꾸던 사회를 실제로 정당을 만들고 정치 안에서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처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흐름들이 이렇게 좀 안착해 가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학생들이나 혹은 이 당시에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그 학생운동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없어졌지. 이 무라카미 류라고 하는 작가의 69이라고 하는 어, 아주 유쾌한 소설이 있는데 선생님은 기회가 되면 이 69도 무라카미류의 다른 소설들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소 좀 외설적인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저 무라카미 류의 69이라고 하는 소설은 바로 이 68년도, 69년도 세대의 고등학생, 학생들이 이 전공투 세대에 약간 영향을 받아서 어, 고등학교 안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교장 선생님을 몰아내고 뭐 이러는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선생님은 되게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친구의 이렇게 추천으로 저 무라카미 류의 69을 이렇게 보고서 너무 인상 깊게 봤거든. 그래서 어, 기회가 되면 저 무라카미 류의 69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전공투 시대의 풍경들은 이런 거예요. 60년대, 70년대. 이들 중에 아주 과격한 혁명 조직에 있었던 행동대장이 이제 누군가의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전공투 활동을 상징하는 표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지. 갖고 온 거지. 연대라고 하는 것은 뭐야? 띠로 연결되는 거지. 연대를 구하되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주장이 많은 사람들 대중과 우리가 연대해서 어, 이 사회를 바꾸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고립된다고 우리의 주장이 정의롭기 때문에 고립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되게 비장하지. 힘이 미치지 못해 쓰러짐은 개의치 않는데 힘을 못다 쓰고 꺾이는 건 거부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생각을 쓰러지고 고립되더라도 어,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고 이 젊은이들이 지금은 일본의 기성세대가 돼서 기성세대도 아니지 기성세대 선배급이 됐는데 기성세대가 돼서 저렇게 보수적인 나라 약간 우익화된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공투 시대에 대한 어떤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소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왜 저런 캐릭터지? 이상한 캐릭터인데? 라고 하는 게 약간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본문의 한 부분, 뭐 이 부분이 이제 그냥 대표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어, 지금 국민연금을 그 납부를 하라고 하는 이 공무원하고 이 아버지가 지금 뭐 대립을 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튼요, 납부서 드리고 가겠습니다. 웃기지마. 그러면 하면 왜 세금으로 징수하지 않지? 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일하는 사람들한테 일부 강제적으로 국가가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65세나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생활하는데 그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주겠다 모든 국민한테 일종의 복지 제도인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 국민연금에 대한 찬반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지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막 쓰고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강제 저축을 시키는 게 국민연금이거든. 그렇게 해서 강제 저축으로 거둔 돈을 가지고 국가가 투자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이 국민들 대신에 그 큰 돈이니까 규모의 경제가 생길 거잖아. 그래서 돈을 잘 불려가지고 재테크를 해가지고 국민들 지금 연금을 납부한 사람들한테 노후에 삶이 붕괴되지 않도록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때 돌려주겠다는 방식이야. 그 되게 좋은 취지고 선생님도 사실은 뭐 국민연금을 뭐 이렇게 내고 당연히 내고 있지만 뭐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래도 완전히 거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장치잖아.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한테 조금씩 걷어가지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사회 한 사람이 너무 이렇게 대책 없이 돈 다 쓰고 있다가 노년기에 완전히 비인간적인 삶을 살면 그 돈이 사실 국가의 그 세금으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세금이 소요가 되고 하니까 돈 벌 때 일부를 좀 이렇게 떼가지고 어, 음, 국가가 또 보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 그 운영하는 게 국민연금인데 지금 지론의 아버지는 국민연금 안 내겠다는 거야. 차라리 그러면 세금으로 납부하지 나중에 임의로 납부하게 하는 자체가 당신들은 뭐야 공무원들 그 뒤가 구리다는 증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임의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국민의 의무. 그럼 나는 국민 관두겠어. 어, 국민 관두겠다고 하는 거 이거 되게 대단한 발언이잖아. 나 국민 안 할래. 국민연금 나라고 하면 나 국민 안 할 거야.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말 안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지 이런 상상이 가능한 인간은 도대체 뭘 배워서 저렇게 되는지 음, 얘 이 공무원 아주머니 목이 앞으로 쑥 내밀어졌다. 국민이기를 관두겠다고 애초부터 원했던 일도 아니었으니까 나 일본 국민 안 하겠대. 어디 해외로 이민 가시려고요? 내가 왜 해외 나가? 여기 거주한 채 국민이기를 관둘 거야. 아, 이거 가능한가? 문희준아, 문희준, 유준상, 네, 여기 대한민국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 안 할 수 있나? 외국에서 왔다면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너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제가 아닌 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러면 준상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고 자청한 적이 있나? 신청했나? 아니요. 너는 그냥 태어나 봤더니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일종의 사회계약론자들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와 계약을 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회로부터 복지를 받고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 또 의무를 다하기도 하고 국방이라든지 세금 납부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잖아. 이거를 계약을 끊는 방법은 없나? 없을 것 같아요. 계약을 끊을 수 없다면 이거 제대로 된 계약은 맞나 그러면? 우리 해외 나가서 다른 나라 국민 될 수는 있지. 국적을 바꿀 수는 있잖아. 네, 그지? 딴 나라 국민 될 수는 있는데 그냥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 안 할 수는 없지. 네, 좀 이상하지 않나? 약간 이상해요. 약간 이상한데 준상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데 큰 불만 없나? 따로 불만 없습니다. 너 군대 갈 때쯤 불만 생길 것 같은데. 아, 군대 가는 거는 조금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 그냥 갔다 와가지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갔다 와가지고 좀 불만이 덜한 편이야. 음. 아무튼 이 아저씨는 어, 이런 사상을 뭐라고 하냐면 무정부주의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를 아나키즘이라고 하거든.
어, 무정부주의라고 하면 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신채호 선생 같은 분이 아나키스트야. 우리 독립운동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어,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냥 아나키스트로 불리기도 하지, 분류되기도 하지. 그런데 어떤 거냐면 일제강점기를 생각해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일본이란 말이야, 일본.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한국인이고 조선인인데 조선이란 나라가 조선 왕이 주권을 일본한테 넘겨버렸다는 말이야. 그런데 나는 왕의 친민이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종 황제 왕이 그냥 일본한테 자기가 주권을 이 나라의 주권을 넘길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한국에 살지만 일본 정부가 나의 나라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면 나에게는 정부가 없다. 나에겐 나라가 없다. 라고 하고 나 개인으로 나의 존엄한 인권을 바탕으로 내가 혼자 살겠다는데 개입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국가가 없는 것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없는 것을 주장하는 아주 극단적인 그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나키즘인데 이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키스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득권 혹은 자본가들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자본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그 사회적 장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도 지로가 콜라를 먹으려고 하면 이 콜라 못 먹게 하잖아. 왜? 이거 미국 자본주의 혹은 제국주의자들이 이 심어놓는 거라고. 어쨌든 이 아저씨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고민 안 하겠다는 거야. 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다. 황당하지? 말이 안 통하지. 왜? 우리는 상식으로 그냥 당연히 상식으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군대 가고 세금 내고 나라의 의무를 다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아주 근본적인 생각 자체를 발로 차버린 인간하고는 그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좋게 얘기하면 지론의 아버지는 대단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고, 물론 그 대단한 상상력이라는 게 혼자 만들어낸 건 아니고, 과거의 여러 사상가들이 만든 무정부주의, 뭐, 우리 뭐,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약간 이 무정부주의적 색채를 갖췄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미간에 주름을 잡힌 채 움직이를 관두고 있었다. 음. 걔 대체 무슨 농담이세요? 아주머니가 당하고 있었다. 농담 아니야. 오래전부터 일본 국민 관둘 생각이어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우에하라 씨, 일본 사람 맛있죠? 그래. 하지만 일본 사람이 일본 국민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 이거 못 이길 사람이지요.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국민일 필요는. 이건 뭐야? 그야말로 내가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살고 일본어를 쓰고 일본 전통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나 일본 사람 맞아. 내가 생각할 때. 하지만 일본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에 소속된 존재로서 의무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안 할래? 나 이거지. 이런 비슷한 발상들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사람의 시민의 불복종. 미국 하버드를 나온, 어, 이 대단한 지식인인데, 이 소로라는 사람은 당시 미국이 영토를 확장하려고 멕시코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 그래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시민의 불복종인데. 이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은 선생님 대학교 때쯤에 읽었는데 굉장히 그 참 잘 쓴 글이고 이 어떤 발상의 전환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책인데 우리가 뭐 시민의 불복종 운동 뭐 할 때 맨날 나오는 것이 소로의 아이디어인데 나는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을 이 혜택받고 살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 정의롭지 않은 전쟁으로 멕시코의 영토를 뺏겠다고 전쟁을 하는 중에 내 세금이 이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쓰이는 것은 나는 양심적으로 거부하겠다. 나 미국 국문 안 할 거고 나 세금 그래서 못 낼 거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야. 이 소로의 시민의 불복종이 나중에 인도 간디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들 저희들 마음대로 국민을 만들어 놓고 이래저래 세금을 뜯어간다니까 그러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피지배층이란 얘기야? 정말 웃기고 있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에 속해서 지배를 당해야 되는 노예 같은 존재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고함치고 있었다. 어, 출판사 서평 부분 뭐 이렇게 소개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텐데 좀 읽어봅시다. 아나키스트 아버지를 둔 소년의 특별한 성장. 아버지 우에하라는 과거에 부르주아 국가의 전복, 뒤집어 엎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혁명당인 혁공동, 아시아 혁명공산주의 동맹의 전설적인 행동대장. 현재는 아나키스트로 분파한 인물이다. 복잡한데 처음에는 이 아버지도 전공투 시대에 어, 공산당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동맹이라는 단체의 그 아주 극렬한 혁명가였었어. 맨날 싸우고 경찰 두드러 패고 막 하듯.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이 바뀌었어. 아나키스트야. 나는 국가가 없이 살 거야 이렇게. 그리고 프리라이터. 국민연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라는 구청 담당자에게 국민을 그만두지 선언하고 지로한테는 학교 같은 거 다니지 않아도 괜찮아. 학교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니? 뭐 이러는 거지. 그런 아버지인 거지. 야, 학교가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국가의 종으로 만드는 거야. 학교 대충 다녀. 그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안 가도 돼. 이런 아버지. 이상하지. 지로는 물론 누나 여동생까지 말썽만 일으킨 아버지를 팽팽하고 짜증스러워. 뭐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가 가족의 비밀들이 밝혀지고 그리고 이 지로라는 인물이 지로라는 초등학생이 실제로 이렇게 돈을 뺏기고 뺏긴 돈을 상납해야 돼서 다른 폭력 중학생들한테
협박당해서 남의 돈을 또 뺏어야 되는, 후배들 돈을 뺏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마치 데미안의 싱클레어가 처한 상황 같은 그런 아주 갑갑하고 답답한 상황. 음, 그렇기도 하고 아버지는 담임 선생님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해서 얘네 학교 수학여행 가고 이렇게 하는 거 비용 그거 좀 이상한데 나 이거 못 내. 아무래도 여행사랑 짝짝꿍 해가지고 학교 관계자들이 받는 것 같아. 이거 감사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딴지를 거는. 그래서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지. 다른 아버지들은 학교 열심히 다니고 좋은 학교 가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학교 안 가도 된다고 하고. 음,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이런지에 대해서 그리고 한 번쯤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버지 되게 비정상인데 이 비정상의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지? 왜 저러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살면 좀 더 건강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약간 그 이권으로 넘어가면서 음, 실제 건강한 삶은 무엇이고 좋은 삶은 뭐지? 도쿄에서 좋은 좋은 중학교, 좋은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 출세해서 좋은 회사에 높은 연봉을 받는 삶. 우리가 되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의 삶이 그런 삶만 좋은 삶인가? 아니면 그런 삶을 꿈꾸지만 실제 그런 삶들을 살게 되면서 놓치는 정말 인간다운 자유라든지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좀 놓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한테 너무 이 사회가 국가의 어떤 제도라든지 사회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이게 너무 오래 있어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들을 바꾸려고 하면 어차피 뭐 알아서들 높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사회에 뜻 있는 사람들이 바꾸는 거고 나는 그냥 이 조건 안에서 그냥 내 삶이나 잘 꾸려가고 내 앞가림이나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방식의 삶이 어, 과연 옳은 삶이 맞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하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재미있으면서도 영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들이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곱씹어 볼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책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의미와 재미가 잘 조화롭게 담겨 있는 책이 아닌가? 오크다 히데오라고 하는 이 작가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작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 소설이 선생님이 이렇게 떠오르게 된 게 작가 이름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버지의 해방 일지 아버지 해방 일지라고 하는 작가 이름은 여성 작가인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책을 선생님이 한 3년 전쯤에 나오자마자 읽었는데 이건 한국 작가의 그 소설인데 이 자전적인 소설이야. 이 아버지는 어, 그 남한 노동당 계열의 빨치산 지리산 중심으로 활동한 공산주의자야. 그리고 어머니도 그래. 그리고 이 빨갱이로 몰려서 감옥도 다녀온 사람인데, 어, 이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돌이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음, 이 딸이, 이 소설가가 된 딸이 자기 아버지 삶에 대해서 농사 짓고 이렇게 사시다 돌아가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평생이 자기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분명히 이 현실 세계에선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나라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로서 농사 짓고 제대로 살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되게 약간 이것도 코믹하게 그리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 선생님 되게 굉장히 인상 깊고 감동적으로 봤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남북 이데올로기의 경쟁으로 6.25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남한 사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얘기하면 그냥 북한으로 가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홍범도 장군 같은 대단한 독립의 영웅, 독립운동의 영웅도 어, 홍범도 장군이 이제 러시아 땅에 남아서 소련 땅에 남아서 돌아가셨 그러면서 공산당에 가입하기도 하고 이랬다는 점을 들어서 어, 그 명예를 취소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활동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회주의 나라와 적대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음, 사실은 우리가 독립운동하던 시기에 어, 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독립운동가들이 많았고 어, 남한에서 사실은 이렇게 분단이 돼서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이 이데올로기의 비극이 없었다면,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마치 그 발설하면 안 되는 어떤 말인 것처럼, 아예 상상도 못할 어떤 일인 것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고 이런 영향이 현재 우리가 어,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데에 사실 많은 영향을 끼치고 녹아들어 있는 거거든. 그런 단지 이제 우리가 터부시하는 거지, 금기시하는 거지. 이러한 금기시된 어떤 이런 아주 과격한 사회 변혁 운동들 이런 것들이 있던 세대가 있었고 그 세대가 이제는 평범한 아빠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어,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자신이 젊은 시절에 꿈꿨던 그런 이념적인 이상적인 세계관이라든지 내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살겠다라고 했던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서 이 자식 건사하고 이러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타협하기도 하고 타협한 자신에 대해서 좀 비겁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다루는 소설들이고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도 그렇고 이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읽고 있는 남쪽으로 튀어 역시도 음, 그런 작품이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다음 주에 2권하고 이것 책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책은 박창국 교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의 니체의 예술론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은 엄청 얇은 책이야. 그래서 이 책이야말로 내용은 좀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몇 페이지 안 되는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얇은 책이고 책도 되게 가볍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니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 다음 요 책이 사실은 약간 두껍고 뇌과학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책들을 구해서 사전에 좀 이렇게 넘겨보고 있고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읽어두고 있으면 이렇게 딱 당해가지고 급하게 막 책을 이렇게 읽지 않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